제가 동반성장 전도사 또는 포교사를 자임하면서 저 동반성장 문화의 조성과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 연구소는 한 달에 한 번씩 동반성장 포럼을 열어서 외부 인사들을 모셔다가 말씀을 듣고 또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마 3주일에 2번씩은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특강을 하고 있고 또 책자도 발행하고 아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신 보고 백수 과로사 한다고 백수가 과로사 한다 그랬더니 누가 네가 왜 백수냐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에서 은퇴를 했기 때문에 일정한 수입이 없으니 백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동반성장은 무엇인지 또 동반성장은 왜 필요한지 그리고 동반성장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데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질문을 하시면 제가 그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명박 정부에서 일할 때 대통령 보고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도 취직하기 쉽게 합시다. 요새 모두들 대학 나온 사람들만 뽑으니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학교 졸업하고 취직할 때만 해도 전 한국은행에 한 1년 반 다녔습니다만 대학 졸업생 50명 뽑고 또 상고 졸업생 50명 뽑았는데 그 당시는 전부 제가 대통령한테 말씀드릴 때는 대학 졸업생만 뽑아서 학력 요건을 좀 완화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동시에 이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이 자꾸 못해 먹겠다 그러니 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통령께 건의드렸더니 대통령께서 저보고 당신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갖고 지금 뭐 부자는 아니지만 잘 살고 있다고 그러는데 뭐하러 이런 일을 하냐고 질문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구태여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이 동반성장이라든지 또는 어려운 사람에 대한 그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릴 때 저를 경제적으로 도와주시고 또 정신적으로 키워주신 외국인 프랭크 스코필드 박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 영향이 제일 큽니다. 여러분 스코필드 박사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네. 1960년대에 철이 들었던 분은 아마 아실 텐데 아마 여러분들이 젊으셔서 모르실 것 같습니다. 1960년대에 프랭크 스코필드 박사의 한국 사회에서 영향력은 1980년대의 김수환 추기경에 절대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은 다른 여러 가지 좋은 일도 했지만 한국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1960년대 스코필드 박사는 한국 사회가 부정, 불의, 부패 이로부터 해방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10여 년을 한 10년을 한국 사회에서 사셨습니다. 그분은 영국 태생 카나다인인데 1899년생입니다만 아니 1889년생입니다만 1916년에 토론토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고 얼마 안 돼서 세브란스 의학교로 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3.1운동 언제 일어난지 아시죠? 1919년에 3.1운동 즈음에서 민족 지도자들 특히 이갑성 선생 같은 분한테 국제정세를 가르쳐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마 요새 80년대식으로 얘기하면은 3.1운동 그 운동을 사주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만 그때 국제정세를 가르쳐줬을 뿐만 아니라 그 파고다 공원에서의 만세운동 또 덕수궁 앞에서의 만세운동을 다 찍어서 보관하고 또 여러분 아마 화성시의 제암리나 수천리 말씀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만행을 했어요. 어느 교회에 사람들 다 오라고 소집해 놓고 나서는 문 잠그고 기름 뿌리고 불 질러서 나오는 사람들 전부 총살 시킨 동네가 제암리 수천리인데 그곳에 또 자전거로 거기까지 가서 사진 찍었습니다만 이러한 사진들을 그 외국으로 나가는 당시 선교사들 가방에 넣어서 3.1운동을 세상에 알린 겁니다. 굉장한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조선 독립의 필요성 또 필연성 등을 미국과 카나다의 신문에
기고를 했습니다. 뉴욕 헤럴드 트리뷴이라든지 또는 카나다에 있는 신문에 기고를 하니까 당연히 일본 사람들이 비자 연장을 안 해줬어요. 다시 말해서 추방을 해서 20년에 그 토론토 대학으로 가서 거기서 한 35년 이상 교수를 하다가 1958년 이승만 박사가 독립유공자로 초청을 해갖고 58년에 와서 1970년에 돌아가실 때까지 12년 동안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저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줬습니다. 저는 워낙 고향은 충청도인데 저희 아버지가 서울로 가족을 다 이사시켜 놓고 나서는 1년 만에 돌아가셔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가 그 오남매를 키우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대학로가 있는 동숭동에 터를 잡았었는데 당시에 거기서 이제 저희 그 가까이에 있던 서울대학교 부속병원의 병상 시트를 우리 어머니가 세탁해서 우리들을 키웠으니까 당연히 중학교, 고등학교 뭐 진학을 생각도 못하고 국민학교 졸업하고 취직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6학년 때 제 클래스메이트의 아버지가 서울대학 교수가 있었는데 하루는 그 교수 부부가 저희 동숭동에 살던 집에 오시더니 인류중학교 가면은 등록금 대줄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제가 경기중학교 들어갔더니 스코필드 박사를 소개해갖고 스코필드 박사가 중학교 등록금도 대주고 고등학교 등록금도 대주고 생활비도 가끔 대주시고 해서 오늘날에 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고 나중에 대학까지 다닐 수 있게 됐던 거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대학을 가려고 그러는데 어느 과를 갔으면 좋겠냐고 의논을 드렸더니 한국은 지금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1962년부터 시작됐는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1차 분도 끝나기 전에 빈익빈 부익부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더욱더 부자 되는데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그분 표현대로 그대로 하자면 눈꼽만치도 안 해서 참 안타깝다. 그런데 빈부격차는 1990년대에 가면 훨씬 더 심해질 거고 그 이후는 더욱더 심해질 테니 네가 앞으로 일생 사는데 빈부격차를 완화 또는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공부를 하고 일생을 그걸로 하면서 살으라 그래갖고 그냥 그 유훈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상과대학 어느 과 가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그건 잘 모르는데 경제과 아니면 경영과일 텐데 어디 하와이에 있는 이한빈 씨한테 물어보자 그래서 이한빈이라고 아시죠? 80년대에 국무총리도 한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보자고 편지를 했는데 답이 안 와서 그냥 저는 경제과 지망했습니다만 지망한 마감 다음날 하와이에서 편지가 왔어요. 1990년대는 경영학의 시대가 되니 경영과라고 그러는데 뭐 이제 끝난 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봤더니 경제과 가는 것이 경영과 가는 것보다는 사회 문제, 특히 빈부 문제를 빈부 문제 관심을 갖는 데는 더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지 그분이 저를 경제적으로 도와주셨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삶을 사는데 정직이 가장 경제적인 생활 방법이라는 걸 가르치셨어요. 한번 거짓말하면은 그걸 막으려고 또 다른 거짓말 해야 되고 그걸 덮으려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니 얼마나 생이 혼란스럽겠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살려면은 정직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어려운 사람 그 중에서 특히 착한 사람을 대할 때는 비둘기처럼 대하고 강한 사람 그 중에서도 옳지 않은 사람을 대할 때는 아주 호랑이처럼 대하라고 가르쳤어요. 되게 사람들은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 강한다고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분은 약한 사람한테는 비둘기처럼 강한 사람한테는 호랑이처럼 살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그 가르침들이 모여서 그분의 유훈을 따라서 오늘날도 이 동반성장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대학 가서는 우리 은사이신 조순 선생님한테 또 많은 가르침을 받았지만 조순 선생님은 개인이나 사회나 조화 그리고 균형을 이루어야
발전하는데 한 군데에 쏠리면 발전하기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조화, 균형, 밸런스를 많이 강조하셨고 또 제가 80년대에 들어와서 신문에 글을 많이 썼는데 재벌개혁을 비롯해서 사회개혁에 대해서 글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글을 쓰게 되니까 저도 모르게 거기 빠지게 되고 결국은 이제 동반성장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동반성장에 이렇게 관심이 많냐 하면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데 설명이 됐습니까? 네. 정말요? 네. 좀 부족하면 나중에 또 질문을 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동반성장이 뭔데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해요.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외국에서도 동반성장과 비슷한 말은 있어요. 이 경영학에서는 공유 성장, 그래서 shared growth라는 말이 있고, 경제학에서는 포용 성장, 그래서 inclusive growth라는 말이 있고, 사회학에서는 골고루 성장, 그래서 broad based growth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하고 좀 그 뉘앙스는 안 맞습니다. 저쪽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원인이 우리나라가 좀 다른 것이 우리나라는 갑을 관계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갑을 관계 때문에 을은 갑한테 꼼짝 못하죠. 그렇죠. 저도 뭐 갑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에서 교수는 갑이고 학생은 을이에요. 뭐 학점 F 주건 C 주건 못 덤비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은 갑이고 중소기업은 을이고 부자는 갑이고 가난한 사람은 을이고 서울은 갑이고 지방은 을이고 뭐 대기업은 갑이고 중소기업은 을이고 하는 말씀드렸지만 남자는 갑이고 여자는 을이고 뭐 세대 간에도 갑을 관계가 많이 있는데 이런 갑을 관계가 우리나라처럼 확연히 구분되는 나라는 없다고 그러죠. 이런 것이 오늘날의 양극화를 가져온 커다란 원인이라고 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쪽 서양에서 나온 말 대신에 우리 스스로 한번 동반성장을 정의해 보자. 그래서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나누자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경제 성장은 해치지 않으면서 분배는 좀 더 공정하게 하자 이렇게 정의를 했더니 매스컴에서 아주 악랄하게 저를 코너로 보는 데가 있어요. 동반성장을 마치 있는 사람, 강한 사람, 부자 것을 뺏어서 없는 사람, 약한 사람, 빈자한테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하는 뉘앙스를 풍기는 기사도 있고 초청 칼럼도 있고 심지어 사설도 있습니다. 어떤 경제신문은 사설에다가 제가 3년 전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운찬이 정치적 야망을 품고 너무 성급히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해서 부작용이 많다. LED 조명 등을 한번 보자. 그거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해 놨더니 중소기업이 덕을 보는 것보다는 필립스 코리아라고 하는 외국 회사가 더 덕을 본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주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제가 필립스 코리아 사장을 잘 아는데 제가 사장님 이 중소기업이 좀 밥 먹고 살게 조명등은 좀 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우리가 세계적인 기업인데 여기 와서 중소기업 사람들이 만드는 제품 만들어서 팔겠습니까? 핵심 기술과 관련되는 거는 우리가 만들어 팝니다. 그렇지만 조명등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 거를 저한테 3번이나 다짐했는데도 그냥 지레짐작하고 일간 신문에서 저한테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만 제가 의미하는 동반성장은 이 경제 전체의 파이는 더 크게 하되 분배는 좀 더 공정하게 분배 룰을 바꾸자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현재 한국에서 여러분 GDP 아시죠? 한국에서 GDP를 100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부자하고 빈자 간에 50대 50으로 분배됐다고 치면은 동반성장이 추구하는 거는 그 100을 110 또는 120개로 만들어서 다시 말해서 경제 전체 파이는 좀 더 크게 하되 분배는 좀 과거하고 좀 다르게 하자. 100일 때 GDP가 100일 때 부자와 빈자 간에 50대 50으로 분배됐다면 GDP가 110일 때 종전의 분배 룰에 의하면 55대 55로 나눠야 되겠죠? 그렇게 하지 말고 부자 53, 가난한 사람 57로 하자. 파이는 크게 하되 부자도 좀 더 먹지만 가난한 사람이 더 먹도록 하자. GDP를 100에서 120으로 올렸으면은 종전 같으면
60대 60으로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부자들한테는 한 57 정도 가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63일 가게 하자. 이런 것이 동반성장을 하는 저희 취지고 목적입니다. 근데 동반성장은 지난 4년간 주로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에 관한 논의가 주종을 이루었지만 사실은 굉장히 넓은 개념이에요. 지금 금방 말씀드렸듯이 빈부 간, 대중소기업 간, 또 지역 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서울과 비서울 간, 남녀 간, 세대 간, 남북한 간, 국가 간, 동반성장의 개념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서울대학교에서 2005년부터 제가 총장할 때부터 학생 뽑을 때 지역균형 선발하는 거 아시죠? 네. 아세요? 네. 그거는요, 제가 서울대학 총장 되고서 학생들의 구성비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더니 서울 학생이 100명 중에 42명, 강남 3구 학생이 100명 중에 26명.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그냥 놔뒀다가는 언제 서울 학생이 50%, 60% 넘고 강남 학생이 30, 40% 넘을지도 모르지 않냐. 잘못하다가는 서울대학교가 진짜 서울대학교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서울지방대학교가 될까봐 걱정이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강남지방대학교가 되면 어떡하겠냐. 이걸 좀 바꾸자 그래갖고 전국에 지자체가 230 몇 개 된다고 하니까 230 몇 개에서 한 지역에서 4명 먼저 뽑고 나머지 뽑자 했는데 그렇게 되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전국의 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들 보고 2~3명 정도 추천하면 그 중에서 1000명 뽑고 나머지 2000명은 일반 전형으로 뽑자고 하는데 그거 굉장히 성공했어요. 그 전에는 서울대학교 학생을 하나라도 보내는 고등학교가 600여 개였었는데 지금은 1000개 가까이 되고 그 학생들이 처음에는 공부 못할까봐 걱정했는데 그 학생들이 와서 첫 해에는 공부 좀 못하는데 4년 졸업할 때까지 보면은 훨씬 더 성적이 좋은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고 남북한 간의 동반성장은 개성공단이 하나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총리로 갔더니 제 친구들이 야 실망했다. 서울대학교 총장보다 좋은 자리가 어디 있는데 총리로 가냐 그래갖고 그건 나도 안다. 서울대학교 총장 자리가 총리보다 대통령보다 더 좋은 자리 알지만 다른 여러 가지 이유와 함께 남북한 간에 너무 경직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데 내가 가서 좀 유연하게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 개성공단, 해주공단, 신의지공단, 원산공단으로 한다면은 그때 그렇게 해서 한 5년, 10년 공단 운영하다 보면 경제적으로 통합이 될 것이고 사람들이 아 이게 통일 아니야? 이렇게 할 때쯤 자연스럽게 통일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원산이 남북한 동반성장의 하나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남녀 간의 동반성장도 서울대학교 여교수가 너무 없다 그래갖고 제가 정부에 가서 여자만 뽑을 테니까 35자리 주십시오 해갖고 뽑은 적도 있고 서울대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연구처장을 여성 교수, 학생처장을 여성 교수로 모셨던 거 기억 못 하실 거예요. 황우석 교수 조사위원회에서 중간 발표할 때 나왔던 아주 멋있는 여교수 기억하세요? 노정혜. 아주 정말로 멋있다는 게 정말 여러 가지 의미로 멋있는 겁니다. 얼굴도 밉지 않지만 정말 그때 답변하는 태도 보고 야 정말 내가 잘 뽑았구나 했는데 여자 교수들이 일 훨씬 잘해요. 일도 잘할 뿐만 아니라 남자 교수들은 밖에 나가서 막 지자랑하느라고 학교 비밀을 많이 얘기하는데 저 자신이 그랬어요. 저 지역균형 선발할 때 야 우리 서울대학교 앞으로 지역균형 선발할까요? 그리고 출입기자들한테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 한 얘기가 공식 발표되기 전에도 신문에 가판에 나갔고 새벽 2시까지 신문사에 가서 막느라고 아주 힘이 들었는데 여성 교수들은 그런 걱정이 하나도 없대요. 그 다음에 국가 간의 동반성장 FTA가 절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가 간의 동반성장 하자고 FTA 만드는 것이고 여러분 세계 7대 자연경관의 하나에 제주도가 들어간 거 아시죠? 또 세계 7대 불가사의 하나에 만리장성이 된 거 아시죠? 그때 중국 사람들이 요새 제주도에 너무 많이 와갖고 걱정돼요. 제주도 가라앉을까 봐. 걱정되지만 한꺼번에 많이 올 게 아니라 좀 오래오래 많이 오라고 제가 중국 사람들한테 얘기했고 그럼 중국 사람들이 그럼 만리장성에 많이 와라 그래서 내가 만리장성에 여러 번 갔는데 일부러 또 갔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지만 이게 바로 국가 간의 동반 성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들이 다 좋은데 동반 성장하고 경제 민주화 무슨 관계냐 이렇게 또 물어봐요. 동반 성장은 목표고 경제 민주화는 수단이에요. 지난번 선거 때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인품도 훌륭하시겠지만 그 당선된 이유는 전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경제 민주화 막 떠들었죠. 경제 민주화 야당보다 먼저 경제 민주화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김종인 박사가 나와서 경제 민주화 한다고 하니까 꼭 나눌 필요는 없다고 그러지만 좌하고 우로 나눴을 때 좌측에 있는 사람들이 새누리당도 경제 민주화 하네, 우리하고 가깝네, 그래갖고 마음 놓고 찍은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야당이 겁나갖고 야 여당이 저렇게 경제 민주화 가면 다시 말해서 저 정도 좌클릭이면 우린 좌클릭 더 해야 되겠구나. 그래갖고 경제 민주화를 또 세게 한다고 약속해 버리니까 중간보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정말 저거 정말 큰일 났구나. 절대 찍지 말아야지. 그래갖고 대통령 당선되는데 도움이 됐고, 아주 좀 더 정난하게 얘기하자면은 저도 지금 65 넘었습니다만 65 넘은 사람들한테 20만 원씩 다 준다 그러니까 신나갖고 또 찍은 것도 저 있어요. 솔직한 사람이 솔직해야죠. 20만 원에다가 경제 민주화를 해서 된 건데, 경제 민주화는 동반 성장, 더불어 함께 살고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나누자는 동반 성장을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동반 성장하면 뭐가 좋은데? 이게 이제 질문이 어려운 질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시죠. 지금 한국 경제는 밝은 면도 있지만 어두운 면도 있죠.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사시지만 밖에 나가면 한국에 대해서 참 자랑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세계에서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으면서도 1인당 소득이 2만 달러 넘는 나라가 몇 나라인지 아세요? 7개밖에 없어요. 인구가 5천만이 넘으면은 그 평균 소득을 2만 이상 올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그렇죠. 그게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불란서, 이탈리, 한국이에요.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인구가 4천만만 넘어도 1인당 소득을 2만 달러 올리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지금 인구가 4천만이 넘으면서 1인당 소득이 2만 달러 넘는 나라 8나라밖에 없습니다. 아까 미, 일, 독, 영, 불, 이, 한, 그다음에 스페인 합한 게 8밖에 없죠. 이게 자랑스러워요. 사실 지금은 이제 3만 달러 다 됐습니다. 우리나라 거의. 근데 저쪽 나라는 사실 우리보다 훨씬 많죠. 뭐 4만 달러, 5만 달러 되지만 이거 유엔에서 인정한 것도 아니고 OECD에서 인정한 것도 아니고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인구 5천만이나 넘는데 1인당 소득이 2만 달러가 훨씬 넘기가 쉽지 않은 건데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자랑거리인데 우리의 어두운 면이 있어요. 그게 저성장, 양극화입니다. 여러분 다 느끼시죠? 네. 여러분 여기도 식당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식당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요새 정말 눈물 납니다. 저는 어떻게 거기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주로 노는데 방배동 설해마을 잘 가요. 그다음에 저쪽 저 교대 입구 부근에도 잘 가는데 테이블이 10개 있는 음식점에서 요새 2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의 단골집이 그 전부 앞에서 4개인데 3개가 문을 닫았어요. 왜 닫았냐고 그랬더니 뭐 세금 내기 너무 힘들어서. 방배동 설해마을 별로 좋은 동네도 아닌데 500만 원 받다가 600만 원 받다가 월 700만 원 주니까 견디지 못해서 그만둔 막걸리집 하나, 맥주집 둘, 음식점 하나 있는데 지금 다니는 음식점은 있는데 술집 3개 다 문 닫아서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게 저성장 때문에 그렇고 또 양극화 때문에 그런데, 어느 정도 저성장이냐면요. 여러분 한국은 고도성장 국가 아니었습니까? 1980년대에는 8%대 성장을 했어요. 8.6 이런 식으로. 90년대에는 6%대 성장했죠. 2000년대에 들어서 4%대 성장했습니다. 지금 2010년대죠? 2%, 3%밖에 안 돼요. 이거 큰일 났어요. 이게 성장률 자체야 그거 먹고 사는 게 아니니까 중요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성장률이 높아야 경기가 올라가고 고용이 늘지 않겠습니까? 걱정거리예요. 양극화도 역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익숙하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소득이나 부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수가 지니 계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0이면은 완전 평등이고 1이면 독식하는 건데 이 값이 1997년, 98년 이전에는 0.26, 0.27에서 한국이 성장도 잘 되고 분배도 잘 되는 나라였었는데 그 후 점점 악화돼 갖고 지금 0.35, 0.36 부의 불평등도는 그보다 훨씬 높고 부동산의 불평등도는 0.89 돼요. 일부 사람들이 다 부동산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해야 됩니다. 양극화 또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은 삼성, 현대, LG, SK가 1년에 올리는 매출이 GDP의 60% 육박합니다. 그것도 역시 경제학 공부하신 분들은 단순 비교는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말 하냐 할지 모르지만 그 값이 80년 초반에는 20%, 10년 전에는 40%, 지금 60% 되고 있어서 양극화가 심하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장을 통해서 성장률도 올리고 양극화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성장률 제고와 양극화 완화와 동시에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성장률 제고와 양극화를 동시에 양극화 해소를 동시에 해결해야 된다 하는 거는 그 어려운 사정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잘 몰라요. 청와대에서 한 20년 산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릴 때 청와대에서 20년 산 사람. 또 정말 부자로 산 장관들은 잘 모릅니다. 정말 경험해 본 사람이나 알 것 같은데 그런 게 자연히 성장에만 관심을 둡니다.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 모아놓고 돈들 많다고 들었습니다. 투자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대기업들이 규제만 풀어주십시오. 그래서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규제는 다 풀어줬어요. 단지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규제 완화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만 투자가 안 되는 게 규제 때문이 아니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투자 대상이 마땅치 않아서 투자를 못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경제가 융성하려면은 투자도 활발해야 되고 소비도 활발해야 돼요.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은 경제의 생산 능력이 확충되죠. 그렇겠죠. 또 소비가 활발하면 만들어낸 물건을 많이 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투자도 활발해서 생산 능력이 확충돼야 되고 소비가 활발해서 어떤 경제가 만들어낸 물건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사실 물건에 대한 수요는 소비와 함께 투자도 기여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만 자, 규제 풀어줬는데 투자 안 이루어지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 잘 안 되네 해갖고는 좋게 말하면 학자풍, 나쁘게 말하면 무능하게 보이던 현호석 씨를 경제부총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최경환 씨를 집어넣었죠. 최경환 씨가 내건 게 뭐예요? 소득 주도형 성장. 영어로 income led growth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한번 촉진토록 해보자 하는 건데 아시죠? 소득 늘면 아무래도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소비가 늘지 않겠습니까? 소득이 어떤 방법으로 늘겠어요? 배당소득, 전월세 소득, 임금소득, 되게 이런 거죠. 이자소득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자소득은 보잘것 없어요. 1, 2% 예금이자에서 나오겠습니까? 배당소득을 좀 올리게 하기 위해서 사내유보가 너무 많다니 사내유보 하는 데 대해서 세금을 물려갖고 배당소득이 올라가도록 유도하자 하는 건데 배당소득 올리기가 힘들어요. 대기업들이 사내유보가 많으니 앞으로 배당소득 늘리면은 큰 기업들의 주인은 외국인이 많습니다. 또 기관 투자가 많고 개인한테 안 가요. 여러분들 주식은 가지고 계세요? 저는 한 주도 안 가지고 있어서 마음 놓고 얘기합니다. 제가 사실은 삼성전자 주식을 15주 갖고 있었는데 참 순진하게도 총장 될 때 총장하면 주식 가지고 있지 말아야지 하고서 2002년에 다 팔아버려갖고 그 후로 주식을 가진 게 없는데 그때 굉장히 삼성 주식이 비싸서 15주 1,000만 원 넘게 팔아버린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배당하면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한테 가고 전월세 소득 올려봐야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결국 소득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임금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바꾸고 비정규직이나 정규직이나 기업들이 노동자한테
좀 대우를 잘해주도록 유도해야 되는데 임금 철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금 철칙. 임금은 한 번 올라가면 안 내려간다. 이거 받아들이시죠? 제가 경제학자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케인스인데 케인스 한 사람의 일반이론 쓰지 않았습니까? 거기 1페이지에 저 임금의 하방 경직성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역사적으로 임금은 한 번 올라가면 내려가는 일이 없다 하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봐갖고는 임금을 올려줄 수가 없죠. 제가 기업을 운영해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올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새 기업들이 다 어렵다는데 누가 임금을 올려주겠습니까? 배당 잘 안 늘어나죠. 전월세 그저 그렇죠. 임금 올라갈 길이 없으니까 소득을 올려서 소비를 좀 촉진시키자 하는 정책은 성공하기 힘들겠죠. 근데 소득이 좀 올랐다고 칩시다. 배당 소득, 전월세 소득, 임금 소득이 올랐다고 치더라도 배당 소득이나 전월세 소득은 부자의 소득이 올라간 거겠죠. 부자들은 소득 올라간다고 덩달아 소비 안 올려요. 올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다 썼는데 뭘 더 써요. 어디다 하루가 24시간밖에 없는데 쇼핑을 25시간 하겠습니까? 26시간 하겠습니까? 그렇죠? 잘 안 될 것 같죠? 네. 가난한 사람도 임금 올라가 봤자 소비 별로 안 늘릴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신문에서 많이 보셨지만 빚이 가계부채가 천조를 지금 훨씬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계부채가 그렇게 많은데 소득 조금 늘었다고 소비 늘리겠어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 중산층이라는 개념 있죠. 제가 어릴 때는 저 사람들한테 당신 중산층이냐고 물어보면 다 중산층이라고 그랬어요. 부자들은 부자로 안 보이려고 중산층이라고 그러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게 창피하니까 중산층이라고 그래서 70% 80%가 다 중산층이라고 그랬지만 요새 중산층이라고 물어보면 20, 30%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도 분위기가 형성이 안 돼서 소비를 안 늘릴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 다 중산층이라고 한 거 아시죠? 저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학교에서 왜 뭐 있냐 물어본 적 있죠? 집에 피아노 있어? TV 있어? 세탁기 있어? 청소기 있어? 물어볼 때 저희 집은 라디오도 없었어요. 그래서 전부 안 들다가 라디오까지 없으면 창피당하지 않나 다 들러본 다음에 애들 다 들으면 나도 빨리 들어갔고 우리 집에 라디오 있는 걸로 기록되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지금 자기를 중산층으로 생각할 생각 없어요. 그래서 소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건 게 바로 투자, 규제 때문에 투자가 안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비 늘리기 힘든데 규제 타파로 투자 늘리기 힘든데 다른 방법으로 투자 좀 늘리는 게 없을까 해서 동반성장을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투자 누가 하죠? 기업이 하죠. 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있죠. 대기업도 안 하고 중소기업도 안 해요. 그런데 대기업은 투자를 왜 안 하냐면 돈은 천문학적으로 많은데 투자를 안 합니다. 투자 대상이 없기 때문에.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상장 10대 대기업이 돈을 200조 갖고 있다, 300조 갖고 있다. 가보지 않았으니까 알기는 금융감독원 자료밖에 없는데 금융감독원 자료도 200조다, 300조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200조 원, 300조 원 감이 안 오죠. 그냥 크다밖에 안 오죠. 저도 경제학을 지금 50년 가까이 공부했는데 감이 물론 안 와요. 그렇지만 여러분 200조는 몰라도 1조는 얼마나 큰 돈인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1조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은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태어나서 그날부터 오늘까지 매일 하루도 걸지 않고 100만 원씩 써도 1조 원 다 못 씁니다. 큰 돈이죠? 저는 어쩌니 다 계산해 왔거든요. 하루에 100만 원씩 쓴다고 보세요. 1년 365일이죠? 1년 빼고. 그럼 1년에 3억 6,500만 원 쓰죠? 여러분 매일 100만 원 써도 1년에 3억 6,500만 원 밖이라면 흉보겠지. 하여튼 그 이상 못 써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100만 원씩 쓰다가 몸이 배겨나겠습니까? 그러나 몸이 배겨난다 치더라도 3억 6,500만 원이고 1000년이면 3,650억 원이죠? 저는 그 다음에 2000년이면 7,300억 원이죠? 1조 가려면 아주 멀었죠. 예수님 2014년 전인가 2018년 전인가 태어났잖아요. 부처 올해 불기 2558년일 거예요. 전혀 다 1조도 못 쓰는데 그것에 200조, 300조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 최근에 정몽구 씨가 한전 부지를 100년 앞을 바라보고 10조 썼다고 그래서 야, 이 사람들 정말 돈 많구나. 한전 부지를 10조에서 샀으면은
거기 금고에 3, 40조 있었지 않겠습니까? 현대자동차가 3, 40조면 삼성전자는 5, 60조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LG가 돈이 없겠습니까? SK가 돈이 없겠습니까? 200조, 300조 충분히 들 것 같은데 그렇게 돈이 많아도 투자 대상이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이 큰 나라가 됐는데 대기업은 이제 아무거나 투자 못해요. 첨단 기술, 핵심 기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첨단 기술, 핵심 기술이 부족하고 왜 부족하냐? 한국은 연구를 자체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문에 보면은 왜 한국의 R&D는 R&D 알죠? 연구 및 개발비는 세계 5등이다. GDP하고 비교해서 세계 작년까지는 이스라엘에 이어서 2등이다. 그런데 금년에는 1등으로 나오대요. 연구 및 개발비가 세계적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다 어디다 쓰냐면 개발에 쓰지 연구는 안 씁니다. 그래서 저 기흥을 가보나 화성을 가보나 울산, 창원, 뭐 구미, 광양 이런 데 가보면 세계적인 공장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개발비를 많이 써서 한 거고 연구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경제가 재도약을 하려면은 연구를 해야 된다. 개발비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개발비를 연구로 돌려야 된다는 게 한국 경제를 관찰하는 외국 사람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한국 경제를 폄하하는 사람들은 한국의 R&D는 리서치 그리고 디벨롭먼트가 아니라 리파인먼트 앤드 디벨롭먼트다. 그냥 외국 사람 아이디어에 조금 보탠 것이지 리서치다운 리서치는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은 못 드리지만 단기에는 중기에는 그렇게 하되 장기는 역시 교육 혁신을 통해서 온 국민을 창의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가까운 시일 내에 대기업 투자 늘기 힘들죠. 중소기업이 투자 느는 방법은 뭐냐면은 돈을 주면 돼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는 돈을 어떻게 줬어요? 세금 걷어서 한국은행에서 돈 찍어갖고 유망 산업에 유능 기업들한테 돈 주면 그 사람들이 하다가 망한 사람도 있고 잘 된 사람도 있죠. 그때 돈 받아서 아직도 살아있는 게 현대, 삼성, LG, SK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는 날 언제 도와줬어? 그리고선 자기가 혼자 다 한 걸로 생각하죠. 물론 돈 준다고 다 되지는 않습니다. 실패한 사람도 있고 특히 저같이 무능한 사람한테 돈 준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정주영, 이병철 씨가 저보다 훨씬 유능한 건 사실이지만 그때 돈 줘서 된 거다 이런 말씀인데 지금도 돈을 주면 되는데 그때처럼 경제가 작고 단순할 때는 유망산업도 알아볼 수 있었고 유능기업인도 찾아낼 수 있었지만 지금은 경제가 크고 복잡해서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한 게 대기업으로 흘러간 돈 또는 대기업으로 흘러갈 돈이 스무드하게 합리적으로 중소기업으로 흘러갈 방법이 없겠나 해서 초과이익 공유제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하고 중소기업 위주의 조달청 발주 이렇게 했었는데 설명드릴 필요도 없죠. 초과이익 공유제 설명 하나 해야 될 거는 야 저보고 초과이익 공유제 하자고 그랬더니 이건희 회장께서 그냥 노발대발 하셔갖고 내가 사업가의 아들도 태어나서 경제학 공부하고 사업도 해봤지만 이 초과이익 공유제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다. 자본주의 용어냐 사회주의 용어냐 공산주의 용어냐 대라. 그거는 점잖은 표현을 하셨지만 마음속에는 저거 정은찬이 빨갱이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한 거예요. 다른 실제로 재벌그룹의 총수들이 저 빨갱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제가 직접은 못 들었지만 그 총수 밑에서 일하는 제 제자들이 이제 벌써 부회장 되고 사장 됐는데 아 선생님 좀 부드럽게 해주세요. 우리 회장님이 자꾸 네 선생 빨갱이 아니야 이렇게 그럴 때마다 저 자를까봐 걱정되는데 좀 부드럽게 해주세요 선생님 이렇게 합니다만 이거는 1920년대에 할리우드에서 영화 만들 때 제작자가 배우하고 감독하고 배급처 찾을 때 대박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만큼은 걔는 대줄게 대박 나면 더 줄게 하는 게 초과이익 공유제입니다. 프로핏 쉐어링, 엑스트라 프로핏 쉐어링인 거죠. 요새 아주 좋은 예가 나왔어요. 명량 영화에서 성공하니까 제작자가 김 감독한테 150억 줬어요. 괜찮죠? 이게 바로 초과이익 공유입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롤스로이스, 크라이슬러, 에어컨 만드는 캐리어 이런 데도 전부 하고 있는 건데 공부는 자기는 안 해놓고 저보고 빨갱이라고 그럼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 초과 이익은 시혜적인 것이 아니라 보상적인 거예요. 그 초과 이익의 많은 부분이 대기업이 중소기업한테 납품받을 때 후려치기에 기인한다는 박사학위 논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과 이익이 나오면 목표한 것보다 더 나오면 그것의 일부나마 중소기업한테 보상적 차원에서, 다시 말해서 후려치기를 당한 중소기업한테 보상 차원에서 좀 주라. 그러면 중소기업은 튼튼해지고, 중소기업이 튼튼해지면 너희들도 더 튼튼해지지 않겠냐. 이런 게 초과 이익 공유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얘기할 필요가 없죠. 제 위원장 할 때 82개 정했는데, 이 재벌의 탐욕은 대단해갖고 75개 풀어달라더니 요새 양보해서 55개 풀어달라고까지 나왔고, 조달청 발주는 참 중요한 겁니다. 과거에는 정부가 대기업한테 물건을 발주하면 대기업은 정말 돈 좀 띄고 손도 안 대고 중소기업에 넘겨서 중소기업이 발전하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상당 부분에서는 특히 큰 금액이 아닌 거는 다 중소기업이 하라고 그래갖고, 제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저한테 고맙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에 돈이 흘러가면, 돈이 없어서 투자 못하는 상황이 개선되면, 투자하고 생산하고 고용 늘고 소득 늘면은 소비가 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과정의 주역은 중소기업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성장이 되고, 한편으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이가 좀 줄어들고 해갖고 양극화도 완화하고 성장률도 좀 제고시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으로 답답한 거는, 이게 솔직히 저도 경제하겠지만 얼만큼 성공할지는 지금 잘 몰라요. 그러나 현재 성과는 상당히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동반성장을 하는 이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반성장 잘 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외국에서는 오히려 잘 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잘 안 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하고 다닙니다. 피케티 같은 사람이 21세기 자본론 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얘기는, 그 사람이 거기서 연구한 방법이나 결론이 우리가 금방 받아들이기 힘든 건 많이 있지만, 불란서를 비롯해서 유럽이 불평등도가 심하다고 하고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제공했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미국에는 왜 부자들이 조지 소로스다, 마이클 블룸버그다, 워렌 버핏이다, 빌 게이츠가 돈을 많이 사회에 환원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먼저 환원하고 동료들한테 환원하자고 해서 500명이 지금 환원하고 있죠. 그래서 대학생들이 월가를 닫아라, 월가를 점령하라 하다가 데모하다가 2, 3개월 안에 없어졌는데, 우리는 지금 말은 또 열하네요. 각 대기업마다 다 동반성장 팀이 있고, SK 같은 데는 동반성장 위원회까지 또 따로 있습니다. 있고, 상당히 하고 있는데 아직도 할 건 많이 있고, 이 양반들이 정말로 진정하고 싶어서 하는지, 시간이 지나고도 계속 연속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않지만, 결국은 해결 방법은 재벌 총수가 의식을 좀 바꿔야 됩니다. 방법은 하나예요. 지금까지는 단기 실적을 보고, 단기 실적을 많이 올린 사람한테 승진을 해줬는데, 앞으로는 동반 성장을 비롯해서 다른 것도 고려하는 사람한테 가산점을 좀 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는 분들 아마 재벌 회사의 임원들도 상당히 있을 텐데, 임원들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 회사 들어가서 어떻게 살았는지. 거의 다 구매 담당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구매 담당에서 후려치기 많이 해갖고 단기 실적 많이 올린 사람들이 쑥쑥 올라가지, 다른 분야 사람들이 올라가기 힘듭니다만, 앞으로 재벌 총수들이 이렇게 바꾸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이게 제 말씀입니다. 동반성장 왜 하려고 그러냐, 뭐냐, 뭐가 좋으냐, 잘 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지금 하셔도 좋고, 이따 시작하시면 되는데, 식사하시면서 질문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왕 왔으니까 정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동반성장 연구한다고 그러지만 현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머릿속에서 놀고 말아야 대부분이. 근데 여러분들 만나서 현실 얘기를 더 많이 들으면은 앞으로 제가 현장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더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어쨌든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